김정일 때는 단 한 번도 김정일이 입은 적이 없었고 그 복장은 김일성이 조국 해방 전쟁 당시에 입었던 옷이란 그러네. 말이에요. 근데 그 옷을 똑같이 입고 나타나서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아직도 뭔가 이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입었던 원수복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닌가. 김씨 일가 가계도 준비를 했는데 자, 김씨 일가니까 당연히 김일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렸을 때 이제 만주로 넘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항일 운동을 한 것까지는 팩트예요.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조선인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김정숙이죠. 네. 북한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 김정숙이 항일 운동을 하면서 머리 위에 펄펄 끓는 이 죽가마를 맞아. 가마솥을 입고 다니면서 맞아요. 나눠주면서 받으시오 동지, 받으시오 동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일본군이 몰려와서 그 죽가마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뛰었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둘이서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항일 운동을 하면서 이제 사랑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점을 바꾸자 해서 중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40년 둘은 소련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1942년 김정일을 낳습니다. 러시아에서. 김정일, 김만일, 김경희를 낳는데 김만일 같은 경우에는 3살 정도에 이제 물놀이 하다가 안타깝게 익사로 사망을 해요. 그런데 김일성이 바람이 났어요. 김성애란 인물과 김성애란 인물과 바람이 나가지고 김정일이 나중에 굉장히 미워했다고 하죠. 이 세 자녀뿐만 아니라. 아, 김평일이 촉이 나오는구나. 김평 여기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김정일 때부터 여인이 너무 많아. 그때부터 약간 콩가루 집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알려진 여인이 한 4, 5명인데 일단 가장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부인은 아시다시피 성혜림이죠. 그래요. 강탈혼이었어요. 원래 유부녀였는데 뺏어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김정남을 낳습니다. 아, 근데 성혜림 같은 경우에는 강탈혼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켜줍니다. 김영숙이라고. 근데 김영숙 밑에는 딸만 둘이 생산이 되는데 왕조 국가로 봤을 때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됐어요. 네, 아들이 없으면. 이건 또 이게 뭐라고 할까? 아웃이 돼버려요. 이런 가운데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고용희가 등장을 합니다. 고용희와 김정일이 결혼 아닌 결혼 같은 결혼 해가지고 이제 김정은, 김정철, 그다음에 김여정을 생산을 하는데 그래요. 이게 왕조라는 그런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쿄 디즈니랜드 사건 이후에 아웃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궁의 두 아들 가운데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 김정철은 음악 좋아하고 약간 왕의 그런 자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후궁의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러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후궁의 자식이 물려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후궁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물려받는 게 너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하나만 더 질문. 김여정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다고는 했다라고. 예. 지금 알려져 있죠. 원장님, 김여정이 결혼을 했을까요? 김여정 결혼은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을까요? 제가 9.19 군사 합의할 때 2018년이죠. 18년도에 야당 국회의원으로 제가 유일하게 갔어요. 가서 이제 삼지연에서 비행기로 가가지고 삼지연에서 점심을 하는데 제가 인민예술가라고 했잖아요. 제 테이블에 인민예술가 여자분이 앉아 있어요. 앉았는데 이제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여기를 다녀간 다음에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좀 얼굴이 헬스한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출산했다고. 예. 근데 되게 부지불식간에 고급 정보를 넘겨줬네, 그분이. 아니, 수석희 선생님, 저 질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장자 계승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왕 장손들이 이렇게 받는데 그렇죠. 김정은은 완전 예외인 거네요, 완전히. 왕조죠. 왕조라고 봤을 때는 이건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케이스로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왕제가. 지금 조선 왕조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거와 싱크로율 100%인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 광해. 맞아. 광해군.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원래 그 중전마만하고 정실 부인이 있었는데 아들을 생산을 못했어. 그래가지고 후궁을 여러 번 들였는데 그중에 이제 공빈 김씨라는 후궁이 있었거든요. 그 공빈 김씨 밑에 두 아들이 생산됐어요. 임해군과 광해군이요. 그러면 중전마마가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이 후궁의 첫째 아들은 임해군이 그렇죠. 왕이 돼야 되잖아요. 김정철이랑 똑같아. 아. 술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래서 조정에서 쟤는 아니겠다. 안 된다 해서 광해군을 왕으로 앉혔는데 이 얼마나 난 왕이 될 줄 몰랐잖아요.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닌데 왕이 됐는데 누군가 내 왕자리를 노린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왕자리를 노린다라는 가능성이 보면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기 친형 임해군도 죽이고 나중에 이제 배달은 또 동생 영창대군 나오거든요. 쪄 죽여버려요. 아우 무섭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혈통 따지고 이러는 게. 원래 사회주의라면 봉건 잔재를 척결하는 게 임무거든요. 근데 그걸 척결하지 않고 보존 유지하고 이용하는데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임기가 있잖아. 근데 왕은 임기가 없어요. 자유국가에서는 대통령직을 세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세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이거든. 근데 왕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인민들이 다 공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왜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갖느냐? 그때 이제 내세운 논리가 뭐냐?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본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의 피도 사실 적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엄마 고용이가 그러니까 제일교포 무용수거든요. 근데 제일교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제일교포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왔으면 자본주의 물을 먹은 거예요. 출신 성분이 좋은 게 아닌데다가 또 북한 신화의 핵심이 뭐냐? 한일 무장투쟁 신화인데 하필은 또 일본 출신이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 본인도 그렇고 콤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컴플렉스가 있다. 이게 한 가지 더 문제는 김정은에게는 분명 이 혈통으로 인한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김일성의 말미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이 거의 분할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묵인하에 모든 실권을 김정일이 다 접수하는 기간을 충분히 거쳤다는 거죠. 이게 비단 후계자 수업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 정도의 절대적인 기간이 있어야 이 아직 권력이 미확립된 후계자가 아버지 유고 시에 변고 없이 접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김정일이 김일성을 후계자로 접수했을 때와 김정은이 김정일 아버지를 대신했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요. 후계자 수업도 제대로 못 받았고 제대로 된 권력기구에서 분할 통치를 김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때 사람들, 그 측근들도 고스란히 김정은이 물려받으면서 다 숙청해요. 다 숙청해요. 이거는 김정은이 잔인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집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혈통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왕위에 올랐으니까 아버지 때 사람들, 옛날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모부도 처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게는 혈통 콤플렉스가 있었고 초반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자, 장자가 아닌 서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이렇게 늘 정통성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됩니다. 김정은에게 있던 혈통 콤플렉스 그리고 그 약점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눈을 가리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일명 김정은의 혈통 세탁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이겁니다. 할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하라.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뭐가 있기는 있어요. 닮았어요? 네, 외모랑.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난 영영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영영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난
이게 진짜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냈네요. 코트까지. 아, 야, 손까지. 라인 시대 김두한. 북한의 김정은이 눈과 코에 성형 수술을 받은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과 조금이라도 더 닮아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2010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할아버지 김일성의 외모를 따라하기 위해 6차례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 말랐네. 김진 기자, 우리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 성대모사를 할 때 반복으로 계속 이렇게 틀어주다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톤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르쳐주기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없이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권 초에는 어린 김정은이 그런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의도적으로 따라하려 했던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첫 번째가 목소리고 지금 연설 목소리가 할아버지 목소리랑 상당히 비슷한데 영영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우리는 영웅적인 투쟁과 유언으로 빛난 저희 기자들이 보고 있는 건 김정은의 평소 목소리도 저럴까? No. 달라요. 여보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개된 일반적인 목소리랑 가장 가까운 목소리가 뭐냐면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당시 전 대통령이랑 김정은이 농담을 주고 왔다가 평양에서 어렵게 냉면을 공수해왔다라고 하면서 김여정에게 농담을 던지는 한마디 있어요. 아, 멀다고 하면 안 돼갔구나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평양냉면을 꺼냈다가 이승엽 황급히 말을 바꿉니다.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할 때는 연설 목소리랑 전혀 달라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농담했을 때 목소리가 김정은의 굉장히 높은 톤의 일상적인 목소리를 하는데 연설할 때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코트에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빼고 넣고 다니겠습니까? 이건 주변 참모들이 분명히 이제 조언을 해줬다는 거죠. 김일성과 김정은은 그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이라도 있을 법한데 같은 프레임에 담긴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어요. 근데 이 사진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분통을 터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00번 그냥 내가 백두혈통 맞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 게 엄청나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모르겠어요. 아직도 할아버지의 그 정치를 따라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올해 그 4월에 평양에서 그 조선인민군 창건 90주년 맞아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엄청나게 크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김정은이 입고 나타난 복장이 원수복이었어요. 그거를 김정일 때는 단 한 번도 김정일이 입은 적이 없었고 그 복장은 김일성이 조국 해방 전쟁 당시에 입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입고 나타나서 군인들 앞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아직도 뭔가 이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입었던 원수복을 입고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북한 주민들이 딱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 정말 비슷한 사람, 할아버지랑 너무나도 닮은 모습에 깜짝 놀랐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울고 막 이렇게 오열을 하신 분들도 있었대요. 근데 옛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김일성 때 북한이 제일 잘 살고 어떤 영광을 누렸잖아요. 김정은이 그러한 영광을 또다시 우리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과 어떤 그런 반가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더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모습을 닮아가는 거는 그건 아무래도 뭐 교육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했지만 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또 김정일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이 뭐 300만의 아사자가 났고 못 살았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미지를 좀 심어주느라고 아빠 이미지입니다. 자, 10년간 시달려온 혈통 컴플렉스 이거를 부수기 위해서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따라하고 그림자를 쫓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는 김정은. 하지만 그의 노력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은의 혈통 세탁. 요거 두 번째 프로젝트 힐링 스팟을 방문하라입니다. 굳이 여기를 꼭 가요. 자, 그러고 나서 고모부 숙청. 자주 가네, 자주야. 아니 박찬 원장님도 백두산을 가보셨어요. 제가 2000년 8.15 때 이제 6.15 정상회담 후 2달 있다가 저 평양을 갔는데 백두산을 가보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백두산을 영산으로 굉장히 그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데 그러고 이제 천지에 가니까 그 천지연구소 소장이 52년인가를 거기에서만 연구를 했다는데 거기서만 52년. 네. 백두산에서만 52년 그런데 이제 가본 거 아니야? 그 소장이 저한테 고무보트를 타고 천지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제가 이 고무보트를 타고 천지를 돌았는데 진짜 그 중국 쪽으로 가면은 시커매가지고 무섭더라고. 깊으니까. 뭐 무서운데 저기 나 빠뜨려 죽이는 거 아니야? 저기 나 빠뜨려 죽이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천지에 산천어가 살고 있다. 산천어? 산천어. 김일성 장군 수령께서 산천어를 여기서 길러라 해가지고 길렀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크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그물로 떠가지고 회들을 만들어주고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거기서 회를 드셨다고요? 네. 산천어를? 어진 맛있겠다. 아니 진짜 보니까 이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백두산의 의미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백두산을 찾는 것 같은데 왜 중요한 좀 일이 생기면은 백두산을 찾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백두산은 조선인민이 산이 아니고 김일성 일가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김일성은 백두산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했다고 선전을 해요. 2대 지도자인 김정일은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선전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김정은은 중요한 결심을 할 때마다 백두산을 가요. 그러니까 이건 나는 수령님의 김일성 수령님의 말하자면 정통성을 부여받은 그런 지도자라는 자기한테 자기가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게 백두산이고 그래서 백두혈통인 거거든요. 저는 김일성 때 백두혈통을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지. 김정일 시대 때 뭐 거의 마지막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시대 때 연구를 해보면 백두혈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김정은 시대 나와서 백두혈통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 백두혈통 이거는 김정은과 연관이 돼 있다. 자, 근데 진중호 교수님 이게
어쨌거나 할아버지에게서 인정받아야 진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인정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원산특 가게에서 고립된 채로 살다가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또 스위스로 유학을 갔거든요. 김정일하고 다른 거죠. 김정일 같은 게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70년대부터 벌써 이미 후계자 수업을 받고 권력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왔고 아직도 나이도 젊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지지 기반은 없고 또 그 사이에 또 통치를 하려면 자기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풀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 속에서 갑자기 김정일이 일찍 죽는 바람에 권력 승계가 갑자기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허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백두혈통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신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와 혈통의 신화라거든요. 한편으로는 혈통, 또 다른 한편은 대지. 쉽게 말하면 내가 태어난 것이 내가 사실 백두산의 연기를 받고 태어난 그 가문 사람이다라는 네. 식으로 하면서 백두혈통 굉장히 강조했는데 가가지고 뭐 중요한 결정 쓸 때마다 그거 보니까 방문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맨날 그리스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 내릴 때 델피 신탁, 델피 신천해가지고 신탁을 받는 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스러운 산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네. 자신들의 그 가계를 상당히 이제 신성화한 거죠. 사실 어머니 쪽이 취약해요. 그래서 절반은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어머니는 오사카 출신 제일 교포예요. 오사카. 네. 그러니까 요거는 후지산 혈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애매하게. 애매하게. 이 표현을 북한이 매우 싫어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굉장히 좀 매우 신경쓰이로 싫어합니다. 반응하는 건데 사실은 고용희 씨라는 게 이름이 고용희로 알려졌는데 맞아요, 처음에 고용. 고용희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대성산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묘비를 봤어요. 선군 조선의 어머니 고용희 동지 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씨가 고씨의 파가 여럿이 있어요. 네. 영국 공파가 있어요. 고씨에 저도 영국 공파고 고용희 씨하고 어떻게 보면 친척이에요. 고용희의 할아버지가 영자입니다. 영자 돌림입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김정은 위원장이랑 먼 친척이에요?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외가족, 씨가 뭐 외가족. 그렇게 많은 씨가 아니니까. 왜 말을 더듬으시죠? 제주 영국 공파 종치레를 갔어요. 가서 제가 이렇습니다. 압니다. 제가 이거 한번 족보를 뒤져보고 싶습니다. 영국 공파니까 뒤지다 사실 제 거 뒤지지 않고 고용희 거를 뒤진 거거든요. 그러다 고용희 거를 뒤지면서 나왔어? 고용희 거를 뒤지면서 나왔어? 고용희 아버지 고경택 그거를 찾았어요. 저게 제가 찍은 고씨 종친의 고경택. 족보입니다. 고경택이가 제주도 조천면에서 태어난 고용희의 아버지입니다. 자만 나와 있네요 밑에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제주도에서 만든 건데 고경택이라는 분이 1919년생인가 되는데 아이고. 29년에 일본으로 도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고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구나. 그래서 고용이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귀국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서 만경봉을 타고 북한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가서 고용이가 좀 제일동포로선 드물게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거기서 눈이 내린다라는 공연을 해요. 그 주연을 합니다. 근데 그 주연은 아무나 못해요. 근데 마침 김정일 위원장이 그 공연을 가서 봤어. 가서 봤는데 저 주인공 한번 끝난 다음에 저 주인공 한번 데려와봐. 그래서 고용이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납니다.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는데 그날로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사라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만수의 예술극장 주연이 출근을 안 하니까 난리가 터진 거예요. 난리가 터지니까
고영이 어디 갔냐? 집에 찾아가봐라 막 그러는데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서 전화가 옵니다. 고영이 이제부터 없는 사람이다. 찾지도 말고 누군지 알아보지도 말고 이제부터 고영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지시가 내려오고 그때부터 고영이가 김정은의 사모님으로 평양 사모님으로 등단을 합니다. 야. 와, 그럼 평양 사모님. 그때 만나가지고 이게 첫눈에 반한 건가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반짝반짝. 맞아요. 반짝인 거죠. 근데 째포라고 부르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1포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일교포라 그러는 걸 째포라 그러는데 네. 째포는 뭐 이런 말은 북한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식으로 하면 2등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원주민한테는 남조선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로 나쁜 게 제일교포입니다. 이건 거의 일본 간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장을 놓으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때 일본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 조국이 좀 살만하니까 좋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니냐. 근데 고영이가 이런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고영이가 김정은의 어머니예요. 그게 처음에 김정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작용을 했고 콤플렉스를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렇구만.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북조선에 북한에 막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종민 오빠, 북한에서 김일성 생일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태양절. 태양절 이건 다 알지. 그러면 김정일 생일은요? 달절. 달절이요? 태음절. 맞아요. 비슷해요. 광명성. 네, 맞아요. 맞아요. 오. 그러면 김정은의 생일은요? 이건 모르겠다. 모르겠죠. 이거는 뭐 김정은의 생일은 왜 모르시냐면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챙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어머니 고영이 출신 때문일 거다라는 분석이 있긴 한데 사실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처럼 자기의 생일을 공식적인 행사 날로 지정해 놓으면 어머니의 출신이 당연히 거론되어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존재가 세상에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존재가 북한 백두산 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면 반후지산 혈통이라는 게 김정은한테 꼬리표로 붙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도 북한 주민들한테서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김정일의 장남이 따로 있었죠. 첫째 형 김정남. 김정남을 죽여라. 셋째 아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해 수청이었습니다. 김정남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이만갑에서 다룬 거와 같이 뭐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단 동선까지 다 파악을 했죠.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민간인을 섭외를 해가지고 예행 연습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이 김정은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되는 김정남을 살해를 해요. 북한은 당연히 그때 이제 발뺌을 했죠. 근데 김정남 같은 경우에 일단은 김정일의 장남이잖아요. 아무래도 차남이나 삼남보다는 정통성이 있는 거고요. 그 봉건적인 관념에 따르면. 게다가 이제 출신 성분도 어머니 출신 성분에 관한 문제는 안 갖고 있거든요. 적어서 김정남 같은 경우에는.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사실 오사카 출신이란 말이죠. 백두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후지산 혈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단체에서 망명정부 수립계획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자유조선에서 그러니까 망명정부 수립 계획을 세워가지고 네가 망명정부 수반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제안을 가지고 접촉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라고 하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탠딩 오더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전에도 성사가 되기 이전에도 그 전에도 몇 번의 이제 시도가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이거 뭐 자꾸 돌아다니면서 막 인터뷰하고 뭐 어디 마카오에서 뭐 술집에서 있고 막 이런 게 눈에도 띄었고요. 불안불안해 보였어요. 평양에서 이제 형제의 난이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한때 있었거든요. 평양에 별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별장에 북한 보위부 여원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근데 이 별장은 김정남이 해외에 있다가 북한으로 들어오면 머물렀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는 김정남이 해외로 나가서 없고 그냥 서류들과 김정남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서류는 다 압수하고 이제 김정남 측근들을 보위부에서 잡아가지고 강도 높게 조사를 했어요. 김정남이 대체 중앙당에 있던 어떤 고위급을 만나고 어떻게 접촉을 하냐라는 걸 캐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김정남이 외부로 돌고 사실 뭐 북한에서는 좀 망나니라고 낙인 찍힌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김정일의 장남인 거잖아요. 장남이 머무르는 곳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친다라는 것은 배후에 분명히 누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배후가 김정은이었고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 이미 후계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김정남이 걸리게 되다 보니까 미리 보위부가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손 쓰려고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요. 참 얘기 듣고 나니까 참 씁쓸하긴 한데 형제들끼리 아니 한 명은 이렇게 왕이 되고 나면 다른 형제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운명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슬픈 운명이죠. 보세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김정은에 이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1, 2, 3세대의 평행 이론이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다 삼형제 아니면 삼남매. 1세대, 김일성은 삼형제 중 첫째였잖아요. 장남이지. 그렇죠. 왕권을 잡았죠. 둘째, 김철주는 어린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김영주는 첫째인 김일성을 최고 지도자를 보조하면서 오래오래 살았어요.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보조하는 역할. 자, 2세대로 넘어갑니다. 자, 2세대 김정일도 3남매 중에 첫째였어요. 그리고 둘째 김만일도 요절했어요. 죽었어요. 셋째, 잘 아는 김경희는 역시 1세대처럼 최고 지도자를 보조하면서 오래 살았죠. 3세대 역시 3남매예요. 물론 김정은은 첫째는 아닙니다만 김정철은 북한 정치에서 사실상 완전히 아웃됐죠. 그리고 셋째 김여정은 역시 최고 지도자를 보조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4세대 얘기. 김정은의 아들, 딸도 3남매예요. 똑같은 운명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근데 세습 또 한 번 더 해? 또 해? 아니 근데 김여정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예. 김여정 어때요? 그냥 막 이러고 있던데. 이게 뭐야? 진짜로. 저는 같이 뵀어요. 저는 한마디로 김여정을 얘기하라면 똑순이에요. 똑순이야?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많은 그 공주처럼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왕도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설 때 나서고 안 나설 때 안 나서고 이 대화에 절대 끼지를 않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데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삼지연 가서 식사했다 갔잖아요. 그 오찬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어떤 여성하고 둘이 밖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고. 그래. 그다음에 이제 한 2시간 되니까 제가 화장실 갔다가 또 거기 서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서 왜 안 들어가시고 식사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그 식사 자리에 안 있고 여기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그래서 2시간 반을 밖에서 어떤 여성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굉장히 자기 오빠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을 바치면서 희생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형제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아주 잘 학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우리 또 다른 얘기인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김정은처럼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가계도를 이야기할 때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언급되지 않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누구? 산 사람이 있습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단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누구? 산 사람이 있습니다. 김한솔. 아니죠. 원장님도 궁금하시죠? 누굴까요? 김한솔. 김한솔 말고. 우리가 별명이 국정2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이제 김평일이죠. 김평일이에요. 예. 김평일이. 김한솔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세대인가 했어요. 아, 세대가 다르지. 네. 김평일. 이제 김평일이라고 하면 이제 김정이 이제 배다른 동생이고 그렇지. 김성애의 아들이죠. 김정일이가 이제 북한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외국에 나갔잖아요. 유럽에 나가서 30년 동안 대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또 김정은이도 김평일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김평일이도 백두혈통입니다. 그렇지. 네,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견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어 30년 동안 생활하던 김평일을 다시 북한으로 불러들입니다. 평양에. 아 지금 평양에 있어? 지금 평양에 있습니다. 망명정부 수립이 가장 가능하기 때문에 네, 망명정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국에 와서 얘기하니까 뭐 김평일이가 정권을 잡았으면 나라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철저히 반대하는 게 아 그래요. 우리가 평양외고혁명학원이라는 데가 이제 남산고급중학교하고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에 2번씩 체육 경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위세를 떨쳤는가 하면 김평일이가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 평양외고혁명학원 학생들, 남산고급중학교는 북한 엘리트 자녀들이 거기 다 있는 거야. 그렇지. 다 있는 데서 총장도 이 대학 가면 돌계단에 앉아서 보고 우리 혁명학원 원장도 돌계단에 앉아서 보고 남산고급중학교 교장도 돌계단에 앉아 보는데 하얀 시트를 씌운 의자를 가지고 축구장 옆에 딱 가져가면 하얀 시트? 전휘라고 호위사령관 아들이 있어. 의자를 갖다 놓으면 거기 딱 앉아서 야 심판 거 틀렸잖아. 그러면 호가 확 불어요. 노골! 심판에게. 야야고 페널티킥이잖아. 연대장, 페널티킥 확 연대장, 불어. 연대장. 그러면 외국 학원이 반납 깨지는 거야. 시력은 비슷한데 실력은. 재밌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저게 처음엔 몰랐지. 저게 누군데 나가도 건방지게 저게 심판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험을 잘해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봤는데 감히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한 번은 대싸움이 붙어서 완전히 그냥 패싸움이 붙어서 강목으로 때리고 막 이랬는데 안전부가 나왔는데 대성국 안전 평양시 안전국에서 나왔는데 뜯어 말리지는 못해. 누가 김일성의 아들이고 김일성의 사촌이 누구고 최영건의 아들이 누구고 김영남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그냥 뚝 소리가 멈췄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 아, 이 김평일이가 보통이 아니다. 이랬었는데 그땐 김평일이가 누가 될지 모를 때 후계자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김정일이가 후계자가 된 다음에 둘 사이의 힘이 강해졌는데 김평일이는 외교부에 배치를 받았어요. 원래 허위정국에 있다 끌어내서 외교부에 왔는데 대사 회의를 하잖아요. 한가리 대사를 했는데 대사가 가서 회의 때 늦어서 인민문화궁전에 가면 자리가 빈자리가 뒤에 좋은 자리들이 있어. 가서 의사 여기 좋은 자리 있네. 왜냐 거기서도 뒤에부터 앉거든. 앞에 앉으면 눈을 또 간부들하고 마주치니까 졸질 못해요. 북한 간부들이 참가하는 회의는 항상 뒤부터 앉는데 뒷자리가 이만큼 있어. 가서 아 좋은 자리나 딱 앉아보고 김평일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김평일이 앉아 있는 이만큼은 머리 원형 탈모난 듯이 자리가 그리고 김평일이는 예를 들어서 대사관에서 일요일마다 어디 가잖아요. 김평일이가 우리 대표단 것까지 다 싸. 김밥이고 다 싸는데 자 부부장님 여기 오시라. 예 갑니다. 우린 공사 참사한테 가서 밥 먹지 김평일이. 그러니까 대사관 전체는 여기서 밥 먹고 한 100m 떨어진 데서 왕따당하는 거야. 이렇게 먹는데 불쌍하다. 외무성 부상하고 이집트 갔다 오다가 만났는데 복도에서 공사 참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대사가 뒤에 오는 거야. 부부장 동지 하고 찾는 거야. 딱 보니까 김평일이 뛰자. 거의 뛰다시피 도망을 치는데 따라오는 거야. 김평일이? 김평일이 막 따라오더니 귀신 아니야? 부부장 동지 나도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인데 왜 나를 다 피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바빠서요. 아 의식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뛰어서 도망쳤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이게 3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나머지는 다 곁가지야. 기본 가지가 잘 자라려면 곁가지를 나무를 쳐줘야 돼. 김평일이, 김정일이, 김경진이, 김광섭이 곁가지잖아요. 김일성이. 이 5명한테는 하얀 벤츠를 줬어요. 북한의 하얀 벤츠는 5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나타나도 하얀 벤츠가 나타나면 보고하라는 게 당 지역별로 다 내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얀 벤츠가 옥류관에 왔으면 옥류관에서 보고를 해. 옥류관에 왔다가 밥 먹고 갔다. 그리고 어디 대동강변에 앉았다. 그럼 대동강변에 앉았다. 어디 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대우만 밟았고 사람 눈엔 보이지 않는 유령이에요. 와. 어울리면 큰일 나는구나. 어울리면 잡아가요. 신고가 돼도 안 돼. 신고가 되고 보고를 안 하면 잡혀간다. 와 이거 너무 힘들겠다.
어쨌든 김정은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만한 건 다 했어요. 근데 딱 하나 뭔가 찜찜한 게 남았어요. 바로 북극물로 살해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술이 남아 있습니다. 가계도 중에 가장 지금 아래에 위치해 있죠. 북한의 순수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정남의 아들입니다. 김정은의 칼날이 김한술을 향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많은 언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한솔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됐던 반북한 단체, 반김정은 단체 자유조선이 김한솔 구출 작업에서 정말로 막대한 도움을 줬다라고 저희 이만갑에서 또 상세히 취재해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김한솔이 김정은에게 불편한 이유는 첫 번째, 단순합니다. 김한솔은 김정은에게 앙심을 품고 있죠. 원한이 있죠. 아버지의 복수. 아버지를 죽였잖아. 아버지 원수. 그러면 본인에게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갖고 있는 김정남의 장자, 적자 김한솔을 김정은은 굉장히 불편히 여기겠죠. 두 번째, 백두혈통 때문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김정은에게 변구가 생겨서 북한의 차기 후계자를 논할 상황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김정은의 지금 첫째 아들과 김한솔과 둘 중에 누가 더 백두혈통의 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서 김한솔이네. DNA적인 순수함을 따져보면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은 모친이 어디요? 후지산 혈통. 일본 오사카. 일본 오사카 혈통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김한솔의 혈통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느 하나 백두혈통에서 빠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이게 세 번째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건데 백두혈통은 김정은 시대 때 강조한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프레임대로라면 본인이 유고시에 본인의 아들보다 이 백두혈통의 장자는 김한솔에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승자박이야. 자승자박인 거죠. 자승자박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있고 그다음에 김정일.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첫째가 김정남이잖아요. 뭐 풍채도 좋고 뭐 외국에서 제네바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또 내려온 정통이 김한솔이야. 그러니까 4대로 내려가려면 장자세습 원칙에 의하면 이거 왕조니까 그건 김한솔이가 맞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다가 삐끗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김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북한 간부들이 제일 옹립하기 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은 10살 미만인 그 아들일까요? 김정철은 이미 아웃됐고 김정철은 이미 음악만 에릭 크립턴만 하면서 다니는 사람이고 김여정이는 뭐 북한에서 여성이 나라를 지휘하지 못한다는 건 김정일이가 하도 강조했으니까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한솔인데 김한솔은 자기네에게 가장 적대적인 나라에 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서 여기서 나비짓을 했는데 여기서 태풍이 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탠딩 오더라는 걸 계속해서 존재할 거다. 네.